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음습한 지하 주차장을 채우고 있었다. 강설이의 가쁜 숨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크리스탈 문진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은 붉은 피로 끈적였다. 그녀의 발치에는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오태석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 중 한 명이었다. 설이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태석은 비웃으며 그녀를 겁탈하려 했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차가운 시체 앞에 서 있었다. 공포가 온몸을 올가맸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태석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손톱보다 작은 검은색 마이크로 SD 카드를 찾아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 그녀가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한 줄기 서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녀를 비췄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증거를 숨길 시간도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서 한 가지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을 입안에 털어넣고 거칠게 삼켜버렸다. 까끌까끌한 카드가 식도를 긁고 넘어가는 감각이 생생했다. 끼익. 최고급 세단이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온도를 끌어내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천명그룹의 총수 차진욱이었다. 그는 원래 이곳에서 오태석과 은밀한 거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래 상대의 시체와 피 묻은 흉기를 든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방금 무언가를 삼키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차진욱은 놀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혐오감 대신 지독할 정도의 냉정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다. 돈을 위해 웃음을 파는 여자 권력을 위해 몸을 던지는 여자. 그들은 모두 예측 가능하고 지루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저장고로 삼는 여자. 그 상식을 벗어난 행동력과 도끼가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을 처음으로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독사를 발견한 수집가 같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서리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 죽거나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터였다. 차진욱은 그녀의 턱 끝에 묻은 핏자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안에 든 게 뭐지?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의 음성에 가까웠다. 강설이는 남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남자 차진욱의 차가운 눈동자만이 비쳤다. 그는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정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차진욱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경찰에 잡혀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겠나, 아니면 나를 택하겠나, 3초 주지. 셋, 둘. 그는 숫자를 세면서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를 마저 세기도 전에 그는 서리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의 차 조수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익숙하게 휴대폰을 조작했다. 주차장의 모든 CCTV 기록에서 그의 차가 들어왔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졌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지옥 같던 현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차가운 존재감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무균실 같은 공간이었다. 차진욱은 서리에게 샤워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깨끗이 씻고 나와. 그 옷은 버리고 안에 있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 외에 다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리는 로봇처럼 그의 지시를 따랐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녀의 몸에 묻은 피와 공포를 씻어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차진욱은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고 있었다. 마치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처럼. 그는 서리에게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제 거래를 시작하지. 그가 입을 열었다. 네가 왜 오태석을 죽였는지 그딴 건 내 알바 아니야.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네가 삼킨 그것뿐이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지금쯤 경찰은 현장의 흔적을 토대로 내 몽타주를 그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훔친 그것의 원래 주인은 아마 오태석보다 더 무서운 놈이겠지.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너를 찾고 있을 테고 너 혼자서는 하룻밤도 버티지 못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서리의 현실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다. 내가 안전을 제공하지. 경찰,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도. 넌 이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야. 그 대가로 그 증거가 내 몸에서 나오면 그건 내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건 거래야, 강설이. 내 목숨과 네가 삼킨 정보의 교환. 거절이란 선택지는 없어. 그는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 서리는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차가운 남자는 악마였지만 지금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서에 서명한 셈이었다. 차진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희미하게 지었다. 그는 서리에게 방 하나를 안내했다. 이제부터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없어. 내 허락 없이는. 문이 닫히는 순간 서리는 완벽한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이제 그의 비밀스러운 소유물이자 가장 위험한 거래 상대가 되었다. 차진욱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에 지어진 감옥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강설이에게는 그저 거대한 어항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모든 문은 그의 지문으로만 열렸고 창문은 한 뼘 이상 열리지 않았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 첫날 차진욱은 그녀에게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첫째, 자신의 서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둘째, 허락 없이 외부와 연락하지 말 것. 셋째,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 것. 그는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감시 대상으로 대했다. 서리는 그의 규칙에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야 했다. 낮에는 그가 출근하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최고급 음식과 옷이 제공되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고독한 요새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증거를 되찾으면 이 남자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제거할 것인가? 그녀는 차진욱이라는 남자를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더 교활한 포식자일 뿐이었다. 차진욱 역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면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펜트하우스에 있는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책을 읽고 창밖을 보고 가끔은 불안하게 방 안을 서성이는 모습을 그는 그녀를 분석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그 불꽃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라는 미지의 퍼즐을 풀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들의 유일한 대면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어느 날 저녁 차진욱이 먼저 침묵을 깼다. 오태석과는 어떤 관계였지? 서리는 음식을 씹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쌀쌀맞았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다. 차진욱은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서리야 도망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은 차진욱은 방문 앞까지 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그녀의 강인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녀의 정보를 캐내려 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차진욱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서리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위태로우면서도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생각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서리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저 불빛 어딘가에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고독이 차진욱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단순한 거래 대상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고독한 요새 안에서 두 마리의 외로운 짐승은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알아보고 있었다. 오태석의 시신이 발견되자 언론은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죽음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경찰은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훨씬 더 긴급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성바이오의 양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태석의 부고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색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뱀 같은 교활함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신복인 백 실장을 호출했다. 오태석이가 죽었다. 양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놈이 가지고 있던 칩은 경찰이 확보했나? 백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 강도 소행으로 위장하려 한 듯 지갑만 사라졌습니다. 양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강도 웃기는 소리. 그 칩의 가치를 아는 놈의 소행이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칩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근간이 된 모든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그는 백 실장에게 명령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 그날 밤 오태석을 만난 놈이 누구인지 알아내. 여자인지 남자인지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칩을 가진 놈은 누구든 살려둘 필요 없다. 백 실장은 양 회장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뒷세계의 정보망과 검은 돈을 이용해 사건의 진상에 파고들었다. 그들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사건 현장 맞은편 상가의 사설 CCTV 영상을 손에 넣어두었다. 화질은 몹시 조악했지만 밤샘 복원 작업 끝에 흐릿한 형체를 포착해냈다. 한 여자가 오태석의 시신 옆에 서 있다가 검은색 세단으로 다가온 남자와 함께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차종은 최신형 S클래스 세단. 번호판은 식별 불가. 백 실장의 팀은 차종을 단서로 그날 밤 그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지나간 모든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백 대의 차량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이 하나씩 지워져 나갔다.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이 남았다. 차진욱, 천명그룹의 차진욱 상무입니다. 백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다. 재계의 황태자이자 얼음 심장으로 유명한 그 남자가 왜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단 말인가? 백 실장은 이 사실을 즉시 양 회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양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차진욱. 그는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까다로운 인물이었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차진욱이라. 양 회장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는 차진욱이 오태석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오태석이 자신을 배신하고 천명그룹에 비밀 자료를 넘기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칩은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차진욱의 손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증거 인멸이 아니었다. 유성바이오와 천명그룹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다. 양 회장의 눈에 다시 탐욕의 불이 켜졌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그는 백 실장에게 지시했다. 우선 차진욱의 주변을 샅샅이 감시해. 그 여자를 어디에 숨겼는지, 칩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웃었다. 차진욱, 내 놈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내 놈의 가장 큰 약점을 내가 쥐게 되었으니.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뱀이 사실은 잠자는 용이었다는 것을. 사냥꾼의 그물은 이제 고독한 요새를 향해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좁혀오고 있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후 차진욱은 강서리 앞에 태블릿 PC 하나를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펜트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고화질로 찍혀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행인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예리하게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다. 양 회장의 사냥개들이다. 차진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를 찾아냈어. 이제 말해야 할 거야. 네가 삼킨 그 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너를 지킬 수 있어. 그의 말은 더 이상 거래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생존을 위한 최후 통첩이었다. 강설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 차가운 남자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는 화학연구원이셨어요. 아주 정직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한 분이셨죠. 그녀의 이야기는 10년 전 행복했던 어느 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유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작은 화학 공장에서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가 정부의 허가 없이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비밀리에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회사를 고발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마이크로 SD 카드에 백업했다. 하지만 그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 공장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한 폭발. 그 부주의한 연구원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로 지목되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불길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 화재는 아빠의 입을 막기 위해 양 회장과 오태석이 꾸민 짓이었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가족은 붕괴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절박해진 그녀 앞에 오태석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내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전부 대주지. 대신 네 아비의 죽음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닫아. 가끔 내 술, 시중도 좀 들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성상납 요구였다. 서리는 어머니를 위해 굴욕을 견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태석에게 접근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 원본, 즉 그 칩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태석에게 데이터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비웃으며 그녀를 덮치려 했다. 내 아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굴어. 그 순간 그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문진을 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진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태블릿 PC의 다른 화면을 향해 있었다. 김 비서가 비밀리에 조사해서 보내온 유성바이오 10년 전 화재 사건의 보고서였다. 서리의 이야기는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고 이후 오태석의 초고속 승진 사건을 덮었던 경찰서장의 의문스러운 영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서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살인자의 도끼가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와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흥미로운 퍼즐이나 위험한 거래 대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녀리고도 강인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순수한 분노와 함께 그녀를 지켜야겠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다. 차진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유성바이오의 본사 빌딩이 있는 곳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서리를 향해 돌아보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그놈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지. 그의 선언은 단순한 보호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을 향한 차가운 빙산의 선전포고였다. 강설이의 고백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차진욱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감시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호기심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민이자 분노였고,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였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유성바이오와 양 회장의 모든 비리 정보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칩을 손에 넣는 것을 넘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유일한 열쇠였다. 그의 태도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그는 서리가 악몽을 꿀 때면 방문 앞에서 망설이는 대신 조용히 들어가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서리는 그의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가 내미는 손길은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모든 시스템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화재 경보였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연기는 피어오르지 않았다. 차진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덫이다. 그는 서리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놈들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수작이야. 날 따라와. 그는 서재에 책장 하나를 밀었다. 그러자 그 뒤로 숨겨져 있던 비상 엘리베이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현관문 쪽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4층의 비밀 차고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평범한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걸 타고 빠져나갈 거다. 절대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그는 서리를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들이 차고를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밴 2대가 양쪽에서 미친 듯이 달려들며 그들의 차를 샌드위치처럼 압박했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질주가 시작되었다. 차진욱은 괴물 같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선을 바꾸고 좁은 골목길을 고개하듯 빠져나갔다. 그의 눈은 오직 정면을 향해 있었고 그의 손은 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의 옆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기사였다. 추격은 절정에 달했다. 그들이 한강 다리 위로 진입했을 때 밴 한 대가 그들의 차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는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졌다. 충돌 직전 차진욱은 핸들을 자신의 쪽으로 완전히 꺾었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운전석 쪽이 가드레일에 처박혔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한 것이다. 충격으로 그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괜찮아. 그는 고통을 참으며 서리에게 물었다. 서리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죽음의 공포와 아드레날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차진욱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망가진 차는 마지막 힘을 다해 포위망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들은 허름한 교회의 안전가옥에 몸을 숨겼다. 차진욱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상처를 치료했다. 서리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서툰 솜씨로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괴물이 사랑을 시작했고 살인자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교회의 낡은 안전가옥. 그곳에서 며칠간의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차진욱과 강소리는 이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양 회장의 사냥개들이 다시 그들의 냄새를 맡기 전에 서리의 몸 안에 있는 위험한 보물을 꺼내야만 했다. 차진욱은 밤늦게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 상대는 과거 그의 도움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대신 목숨을 건졌던 외과 의사 박진태였다. 그는 이제 뒷세계의 VVIP들을 상대로 불법이지만 완벽한 시술을 해주는 그림자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박 선생 나요. 급한 부탁이 있어. 예전에 내가 구해줬던 그 목숨 이제 갚을 때가 됐어. 차진욱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박진태에게 비밀 수술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이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안전가옥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쇄소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지나자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수술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태는 서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혀를 찼다. 이런 작은 걸 삼켰다고 제정신이 아니군. 위벽에 상처라도 났으면 벌써 큰일이 났을 거요. 그는 수술 준비를 서두르며 차진욱에게 경고했다. 내시경으로 꺼내야 하오. 간단한 시술이지만 100% 안전을 보장할 순 없어. 차진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박진태의 멱살을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만약 이 여자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못되면 당신 목숨도 그걸로 끝이야. 그의 살기 어린 경고에 박진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서리는 수술대 위에 누웠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수면 마취를 하기 직전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차진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온기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다. 시술이 시작되었다. 차진욱은 수술실 한쪽에서 모든 과정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모니터 화면 속 어둡고 축축한 그녀의 몸속을 탐색하는 내시경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의 신경이 곤두섰다.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마침내 박진태가 낮은 탄성을 질렀다. 찾았다. 모니터 화면에 위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작은 검은색 물체가 보였다. 박진태는 신중한 손놀림으로 조심스럽게 칩을 집어 몸 밖으로 꺼냈다. 핏물과 위액으로 얼룩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하찮아 보였다. 하지만 저 작은 것 때문에 한 남자가 죽었고 한 여자는 살인자가 되었으며 거대한 권력은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차진욱은 소독된 칩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온 특수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서리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노트북 화면에 가득한 수많은 파일들이었다. 1급 기밀 유성바이오 임상시험, 대정부 로비리스트, 듀유검 XX, 세진 화학공장 화재 사건 넌 진상 보고서, 아버지의 평생이 그리고 그의 죽음의 진실이 그 안에 있었다.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보며 오열했다. 차진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그의 첫 위로였다. 그들이 마침내 손에 넣은 진실의 무게에 잠겨 있을 때 박진태가 창밖을 살피며 다급하게 말했다. 이복이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이 건물이 포위된 것 같아. 그의 말에 짧았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지독한 긴장감이 그들을 덮쳤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보물을 손에 쥔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어버렸다. 박진태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낡은 인쇄소 건물은 이미 양 회장의 사냥개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유일한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은 물론 좁은 골목으로 통하는 창문까지 감시의 눈길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다. 차진욱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작은 방탄 케이스 안에 칩을 넣었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다. 이 건물에는 내가 오래전에 만들어둔 비밀 통로가 하나 더 있어.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할 거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서리가 비밀 통로를 통해 혼자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리에게 작은 권총 한 자루를 쥐어주었다. 호신용이야. 최악의 상황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사용해.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싫어요.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듯이 나도 당신을 두고 가지 않아. 같이 싸우든가 같이 죽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차진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변화가 놀라웠다. 그녀는 이제 보호가 필요한 가녀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한 명의 전사였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보인 첫 미소였다. 좋아. 그럼 플랜 B로 가지. 그들은 수술실의 모든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건물 옥상이었다. 그곳에는 비상용으로 설치해둔 낡은 화물용 승강기가 있었다. 그것을 타고 옆 건물로 건너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탈출로였다. 새벽 1시, 놈들의 움직임이 가장 둔해질 시간이었다. 백 실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부하들에게 건물 진입을 명령했다. 최정예 요원들이 소음기를 단 총으로 무장한 채 어둠을 틈타 건물 안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수술실과 그들을 조롱하듯 깜빡이는 모니터뿐이었다. 모니터에는 너무 늦었군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백 실장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옥상으로 병력을 이동시켰다. 그 사이 차진욱과 서리는 이미 옥상에 도착해 있었다. 낡은 승강기는 끔찍한 소음을 내며 움직였다. 그들이 옆 건물 옥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래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놈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총알이 승강기의 철판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차진욱은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다른 손으로는 권총을 꺼내 아래를 향해 응사했다. 그의 사격은 정확하고 냉정했다. 놈들 중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침내 승강기가 옆 건물 옥상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쉴 틈도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비상계단을 따라 숨막히는 질주가 시작되었다. 아래에서는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놈들의 거친 발소리가 지옥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막다른 복도. 그들의 앞을 건장한 산의 둘이 가로막았다. 차진욱은 서리를 뒤로 숨기고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다. 그는 급소를 노리는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순식간에 두 남자를 쓰러뜨렸다. 그들이 마침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색빛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았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지옥 같은 하룻밤을 함께 견뎌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거래 상대나 동맹이 아니었다.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서로의 목숨을 의탁한 세상에 단 둘뿐인 공범자이자 전우가 되어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차진욱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양 회장의 사냥개들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았다. 대신 전쟁의 무대를 어두운 뒷골목이 아닌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옮겨왔다. 그의 손에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들려 있었다. 안전가옥에 돌아온 그는 밤을 새워 마이크로 SD 카드 안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안에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유성바이오의 불법 임상시험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었고, 그 사실은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으로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었다. 세진화학공장 화재 사건의 진상보고서에는 당시 양 회장이 직접 서명한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이 시체와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탑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차진욱은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인 김비서와 소수의 핵심 인력만을 소집했다. 그는 전쟁 계획을 하달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하며 무자비했다. 그는 양 회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의 돈명예 그리고 자유까지도. 작전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유성바이오의 탈세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차진욱이 뒤에서 흘린 증거들로 인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유성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10년 전 화재 사건의 유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나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에는 차진욱이 고용한 최고의 변호인단이 있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궁지에 몰린 양 회장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다시 백 실장에게 차진욱과 강설이를 찾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차진욱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보낸 암살자들은 미리 잠복해 있던 차진욱의 경호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밝았다. 유성바이오의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양 회장은 성난 주주들을 달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차진욱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총회가 시작되고 양 회장이 단상 위에 올라서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차진욱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화상 연결을 통해 총회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 회장 오랜만이군요. 주주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차진욱은 양 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불법 임상시험의 희생자 명단 뇌물이 오고 간 계좌 내역, 그리고 화재 사건을 직접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 회장은 경호원들을 시켜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진욱이 폭로한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양 회장의 제국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오직 늙고 추악한 노인의 절망만이 남았다. 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빙산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악의 제국을 침몰시켰다. 펜트하우스에서 서리는 차진욱과 함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차진욱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해야 했다. 양 회장의 몰락 이후 세상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무뎌지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사람들은 곧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나섰고 유성 바이오 사태는 점차 잊혀갔다. 그 사이 강소리는 법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진욱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를 변호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했고 양 회장에게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 오태석이 그녀를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녀가 처했던 극한의 상황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서리는 담담하게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차진욱이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가장 앞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설이 오태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심각한 협박과 생명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방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과는 집행유예.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독했던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녀는 작은 공방을 얻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천연 염색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흙과 식물, 자연의 색을 천에 물들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차진욱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변했다. 더 이상 세상을 숫자로만 보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서리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서리의 공방은 어느덧 동네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색감의 스카프와 옷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공방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차진욱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딱딱한 수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들꽃 화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서리씨. 서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진욱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따스한 봄 햇살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차진욱은 그녀 앞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내 옆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다는 걸.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 아주 특별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은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여자입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색으로 우리의 미래를 물들여 주시겠습니까? 세어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피로 얼룩졌던 그들의 새벽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채워질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